딩딩 잠깐 딩딩딩. 회장실 벽시계가 정각도 아닌데 울렸다. 아니, 정확히는 그 숫자를 누를 때마다 울린 것이었다. 유일그룹 회장 박진우는 손이 떨렸다. 11살 소녀가 방금 입력한 숫자.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다. 이럴 수가.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딩딩딩 소리와 함께 책장 속 서랍이 스르륵 열렸다. 30년 된 비밀 금고. 아무도 열지 못했던 그곳. 서랍 안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안에서 나온 건 8년 전 이체표, 그리고 도장 하나. 이건 정민이게 아니야. 이체표의 서명을 자세히 보는 순간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8년 동안 믿어왔던 것. 큰아들 정민을 배신자로 몰아 집에서 내쫓게 만든 그 증거가 조작이었다. 회장님, 제 말 들어주실 거죠? 11살 소녀 할인이 말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 아빠, 박정민 아저씨, 아니, 회장님 아들, 살려주세요. 회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12시간 전, 새벽 4시, 나는 우편함을 열었다. 또 빨간 봉투였다. 최종 독촉장, 병원비 300만 원. 일주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퇴원 조치라고 적혀 있었다. 할인아. 쪽방 안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침 소리와 함께 나는 재빨리 독촉장을 주머니에 넣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빠 깨셨어요? 응. 물 좀. 아빠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호흡기가 코에 끼워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나는 컵에 물을 따라 빨대를 꽂아드렸다. 고마워. 아빠가 물을 조금 마시고는 다시 기침을 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빠 등을 두드려 드렸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한 달 전부터 아빠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폐렴이 심해져서 입원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지만 우리한텐 병원비가 없었다. 할인아, 학교 갈 시간 아니야? 아빠 일찍이에요. 아직 5시예요. 그래, 그럼 조금 더 자거라. 네. 하지만 잘 수가 없었다. 주머니 속 독촉장이 계속 신경 쓰였다. 300만 원.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다. 아빠는 8년 전부터 이쪽 방에서 살았다. 나는 그때 3살이었으니 기억이 별로 없었다. 엄마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떠났다고 했다. 그래서 아빠와 단둘이 살았다.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그러다 한 달 전 공사장에서 넘어졌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에 물이 찼다. 산재 처리가 안 돼서 병원비는 전부 우리가 내야 했다. 할인아. 아빠가 다시 불렀다. 네, 아빠. 절대로. 그 집엔 가지 마. 무슨 집이요? 그냥 절대 가지 마. 약속해. 아빠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빠가 말하는 그 집이 어디인지. 5년 전 내가 5살이었을 때 잠깐 살았던 그 집. 큰 저택. 나는 그곳에서 한 달 정도 살았다.
왜 그곳에 살았는지, 왜 갑자기 나왔는지는 몰랐다. 아빠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다. 그 집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만 했다. 하지만 나는 기억했다. 그 집 서재, 커다란 벽시계, 그리고 할아버지. 할인아, 시계가 이상하게 울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었다. 정각인데 딩딩 잠깐 딩딩딩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울렸다. 할아버지, 고장 난 거예요? 아니야. 이건 특별한 숫자야. 내가 가장 후회한 날의 숫자.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시계 소리의 리듬. 그게 비밀번호였다.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폭설이었다. 오늘 같은 날 5년 전에도 눈이 왔었다. 그날 우리는 그 집을 나왔다. 아빠는 나를 업고 눈속을 걸었다. 미안해, 할인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는 계속 울었다. 나는 독촉장을 다시 꺼내봤다. 300만 원. 일주일. 아빠를 살려야 해.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아빠가 절대 가지 말라고 한 그 집. 그곳에 가야 했다. 아침 7시 나는 쪽방을 나섰다. 아빠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약을 먹고 잠드셨다. 나는 쪽지를 하나 남겼다. 아빠, 학교 갔다 올게요. 사랑해요. 하지만 학교로 가지 않았다. 버스를 탔다. 강남으로 가는 버스. 1시간을 달려 청담동에 도착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거리는 하얗게 덮였다. 사람들은 모두 코트를 입고 걸었다. 나는 얇은 패딩만 입고 있었다. 춥지만 참을 수 있었다. 그 집은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있었다. 높은 담장, 철문, CCTV. 박진우 회장 댁이라는 표지는 없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곳이 유일그룹 회장의 집이라는 걸. 철문 앞에 섰다. 인터폰이 있었다. 누를까 말까 망설였다. 그때 문이 열리며 차가 나왔다. 검은색 세단. 뒷자리에 누군가 타고 있었다.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나는 소리쳤다. 차가 멈췄다. 창문이 내려갔다. 할아버지가 나를 봤다. 누구냐? 할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5년이나 지났으니까. 나는 그때 5살이었고 지금은 11살이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많이 변했다. 저예요. 할인이요. 할인?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다. 정민이 딸. 할인이? 네. 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렸다. 가까이 다가왔다. 나를 한참 쳐다봤다. 정말 할인이구나. 많이 컸네. 네. 정민이는 어떻게 지내니? 아빠는 말을 하려는데 목이 막혔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빠가 아파요. 돈이 필요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할인아, 너희 아빠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는지 아니? 아니요. 정민이는 배신자야. 회사 돈 3억을 빼돌렸어. 그것도 내 명의로. 거짓말이에요. 나는 소리쳤다.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 이체표에 정민이 서명이 있었어. 그건 가짜예요. 가짜? 뭐가 가짜야? 저 알아요. 진짜 증거가 어디 있는지. 할아버지가 나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서재요. 벽시계 뒤에 있잖아요. 비밀 서랍.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기억해요. 5살 때요. 할아버지가 시계 뒤에 다이얼 돌리는 거 봤어요. 그때 시계가 이상하게 울렸잖아요. 딩딩 잠깐 딩딩딩 이렇게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나를 쳐다보다가 말했다. 차에 타라. 네. 집으로 가자.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다. 차에 탔다. 따뜻했다. 히터가 켜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집으로. 네, 회장님. 차가 움직였다. 나는 창밖을 봤다.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말했다. 네. 정말 기억하니? 시계 소리? 네.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이 숫자는 내가 가장 후회한 날이야라고.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얼굴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집에 도착했다. 5년 만이었다. 하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넓은 정원, 큰 현관, 대리석 바닥. 전부 기억 속 그대로였다. 이리 와. 할아버지가 서재로 갔다. 나는 따라갔다. 서재 문이 열렸다. 그곳에도 역시 그대로였다. 책들, 책상, 그리고 벽시계. 저 시계요. 내가 가리켰다. 할아버지는 시계를 올려다 봤다. 큰 괴종시계였다. 문자판이 크고 추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 시계 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할아버지가 다이얼 돌리는 거 봤어요. 그리고 시계가 울렸어요. 정각도 아닌데. 할아버지는 시계 뒤로 손을 뻗었다. 뭔가 만지는 소리가 났다. 다이얼이었다. 비밀번호가 필요해. 알아요. 뭐라고? 시계 소리요. 그게 비밀번호잖아요. 딩딩 잠깐 딩딩딩. 2-2 정지 -1-2 그러니까 221-22. 할아버지가 숨을 멈췄다. 어떻게? 맞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런데요? 비밀번호는 내 서재가 아니라 회사 회장실에 있는 시계에 쓰는 거야. 거기에 진짜 금고가 있어. 그럼 회장실로 가요. 안 돼. 지금은 회사 사람들이 많아. 비서실에서 막을 거야. 왜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할인아, 정민이가 빼돌렸다는 그 돈. 사실은 비서실장 김태준이 조작한 거야. 내가 그걸 늦게 알았어. 하지만 이미 정민이를 내쫓은 뒤였지. 그럼 왜 다시 안 찾아요? 증거가 없어. 김태준이 모든 걸 없앴어. 그래서 나도 그냥 포기했어.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소리쳤다. 아빠는 8년 동안 억울했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바보였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회장실 가서 금고 열어요. 거기 증거 있잖아요. 하지만 김태준이 제가 갈게요. 뭐? 제가 회장실 가서 금고 열게요. 할아버지는 김태준 비서실장 불러서 붙잡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나를 쳐다봤다. 정말 내가 할 수 있겠니? 네. 비밀번호 알잖아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해보자. 차는 유일그룹 본사로 향했다. 강남 중심부에 있는 50층짜리 빌딩. 나는 창밖으로 그 건물을 올려다봤다. 높았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긴장되니? 할아버지가 물었다. 조금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같이 들어갈게. 아니요. 할아버지는 비서실장 불러요. 저는 회장실로 몰래 들어갈게요. 혼자서? 네. 그게 더 안전해요. 할아버지가 같이 가면 비서실장이 눈치챌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정민이 딸이 맞구나. 똑똑해. 아빠 닮았어요. 그래. 정민이도 어렸을 때 똑똑했어. 그래서 후계자로 키웠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바보였어. 김태준 말만 믿고. 정민이 말은 안 들었어.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김태준이 나쁜 거예요.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 전용 주차 공간이었다. 차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49층이 회장실이야. 비서실은 48층에 있어. 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숫자가 빠르게 바뀌었다. 10층, 20층, 30층, 40층. 할인아, 시계는 회장실 책장 뒤에 있어. 책장을 열면 나와. 네. 비밀번호는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야. 221-22. 알았어요. 48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비서실이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회장님 출근하셨습니다. 누군가 소리쳤다.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다.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다. 김태준 실장 어디 있나? 회의실에 계십니다. 불러. 네. 비서가 뛰어갔다. 할아버지가 나를 봤다. 눈빛으로 지금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슬그머니 옆 복도로 빠졌다. 비상계단이 있었다. 한층 위로 올라갔다. 49층. 회장실 앞이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손잡이를 돌리니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넓었다. 큰 책상, 소파, 그림들. 그리고 벽 한쪽에 책장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말한 그 책장. 책장으로 다가갔다. 책들이 빼곡했다. 손으로 만져봤다. 뭔가 이상했다. 가짜 책이었다. 책등만 있고 속은 비어 있었다. 손잡이를 찾았다. 책장 옆면에 작은 홈이 있었다. 손가락을 넣어 당겼다. 책장이 옆으로 밀렸다. 뒤에 벽시계가 나타났다. 집 서재의 시계와 똑같았다. 큰 괴종시계. 문자판, 추 그리고 종. 이거다. 시계 뒤로 손을 뻗었다. 무언가 만져졌다. 동그란 다이어리였다.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0부터 9까지. 221-22.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다. 첫 번째 숫자 2. 딸깍 소리가 났다. 두 번째 숫자 2. 딸깍. 세 번째 숫자 1. 딸깍. 그때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다. 딩딩. 두 번. 멈췄다. 다시 돌렸다. 네 번째 숫자 2. 딸깍. 딩. 한 번. 멈췄다. 마지막 숫자 2. 딸깍. 딩딩. 두 번. 시계가 멈췄다. 그리고 찰컥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열렸다.
시계 아래 벽이 살짝 밀려났다. 서랍이었다. 숨겨진 금고. 나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다.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뒤를 돌아봤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얼굴이 날카롭고 눈빛이 차가봤다. 누구야 너? 저는 경비 불러. 남자가 소리쳤다. 나는 재빨리 봉투를 집어들었다. 남자가 달려왔다. 나는 옆으로 피했다. 소파 뒤로 숨었다. 이 꼬마야. 가만히 안 있어. 남자가 소파를 돌아 쫓아왔다. 나는 반대편으로 뛰었다. 문 쪽으로. 잡아. 경비 2명이 들어왔다. 문이 막혔다. 나는 멈춰섰다. 봉투 내놔.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봉투를 꼭 안았다. 싫어요. 이 꼬마가. 남자가 다가오려는 순간 다른 문이 열렸다. 할아버지였다. 김태준.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남자, 아니 김태준 비서실장이 돌아봤다.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이 아이가 회장실에 무단 침입을. 내가 허락했어. 네. 할인이는 내 손녀야.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녀라니. 설마 정민 상무 딸입니까? 그래. 하지만 정민 상무는 이미 배신자로 몰아서 내쫓은 거 알아. 너 때문에. 김태준은 뒤로 물러났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끝났어, 김태준. 증거 다 나왔어. 할아버지가 나를 봤다. 나는 봉투를 들어 보였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아, 그거 할아버지한테 줘. 네. 봉투를 건넸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이체표였다. 이건.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8년 전 이체표. 3억 원. 내 명의로 정민이가 빼돌렸다는 그 돈. 회장님, 그건 정민 상무가. 닥쳐.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이 이체표 서명 좀 봐. 이게 정민이 거야? 김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이체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명 필체가 달라. 그리고 여기 도장. 이건 정민이 도장이 아니야. 크기가 달라. 회장님, 넌 이걸 조작했어. 정민이 명의로 가짜 계좌를 만들고 거기서 돈을 빼돌렸지. 그리고 정민이한테 뒤집어 씌웠어. 김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 이 도장이 증거야. 감정하면 나와. 그건. 그리고 이 이체표 원본 보관해뒀지? 왜? 나중에 협박할 생각이었어? 김태준은 입을 다물었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할아버지, 내가 말했다. 네, 할인아. 저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 그럼 경찰 불러야죠. 할아버지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그래. 그래야지.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김태준이 뛰었다. 문 쪽으로. 하지만 경비들이 막았다. 비켜. 실장님 안 됩니다. 이 자식들아. 김태준이 경비를 밀쳤다. 하지만 경비들이 더 강했다. 김태준을 붙잡았다. 나. 조용히 하세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유일그룹 회장 박진우입니다. 신고할 게 있어서요. 횡령 사건입니다. 경찰이 오는 동안 우리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김태준은 경비들에게 붙잡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이체표를 보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불렀다. 네. 이 시계 비밀번호 어떻게 기억했니? 소리요. 딩딩 잠깐 딩딩딩. 이 리듬이 계속 기억났어요. 그래. 그게 내가 가장 후회한 날짜야. 무슨 날이에요?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2월 21일. 8년 전 그날. 정민이를 집에서 내쫓은 날이야. 22는 정민이 나이였어. 그때 22살. 대학갓 졸업하고 회사 들어온 지 한 달째였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김태준이 나한테 보고했어. 3억이 없어졌다고. 정민이 계좌로 들어갔다고. 이체표에 정민이 서명이 있다고. 거짓말이었는데. 그래. 하지만 난 믿어버렸어. 이체표를 보고 정민이를 불렀어. 정민이는 아니라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계속 말했지. 하지만 난 안 들었어. 증거가 있는데 뭘 더 말하냐고 소리쳤어.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다. 정민이는 울면서 나갔어. 그리고 다시는 안 왔어. 연락도 끊었어. 아빠가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가 울었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할아버지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아드렸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진실 밝혀졌잖아요. 고마워, 할인아. 내가 아니었으면 영영 몰랐을 거야. 아빠한테 사과해야 해요. 그래. 당장 가야지. 정민이 어디 있니? 병원이요. 산정병원. 산정병원? 왜? 아파? 네. 폐렴이요. 입원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아들이 병원비가 없어? 말도 안 돼.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 네, 회장님. 당장 산정병원으로 전화해. 박정민 환자 찾아서 최고급 병실로 옮기고 치료비 전액 내가 낸다고 해.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뛰어나갔다. 할아버지는 다시 나를 봤다. 할인아, 우리 정민이 보러 가자. 네. 그때 경찰이 도착했다. 2명의 형사가 들어왔다. 유일그룹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신고하신 횡령 사건 조사하러 왔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김태준을 가리켰다. 형사들이 김태준을 봤다. 김태준 씨 맞습니까? 김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가 다가갔다. 김태준 씨 횡령 혐의로 동행해 주시죠. 난 안 해. 증거 없어. 증거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체표를 건넸다. 형사가 받아서 봤다. 이게 뭡니까? 8년 전 이체표입니다. 김태준이 제 아들 명의로 위조해서 회사 돈 3억을 빼돌린 증거예요. 서명이 위조됐다는 건 어떻게 아십니까? 필체와 도장이 다릅니다. 감정하면 나올 겁니다. 형사는 이체표를 비닐봉투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김태준 씨, 함께 가시죠. 싫어.
난 안 해. 김태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형사들이 수갑을 채웠다. 김태준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다. 회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회장실이 조용해졌다. 끝났구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이제 정민이한테 가자. 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계속 이체표를 들여다봤다. 8년 동안 이걸 못 찾았어. 김태준이 어디 숨겨뒀는지 몰랐지. 왜 회장실 금고에 넣어뒀을까요? 아마 보험용이었겠지. 나중에 들키면 회장님도 알고 있었다고 발뺌하려고. 나쁜 사람이네요. 그래.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할아버지는 이체표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할인아, 내가 정말 대단해. 이 비밀번호를 기억하다니. 할아버지가 그날 말했잖아요. 가장 후회한 날의 숫자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리하구나. 정민이 닮았어. 아빠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래. 정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학교에서 반장도 했지. 할아버지가 웃었다. 대학 갈 때 내가 물었어. 뭐 하고 싶니? 정민이가 말했어. 아버지 회사 물려받고 싶어요. 더 크게 키울 자신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 보냈지. 그런데 왜 김태준이 아빠를 모함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김태준은 원래 후계자 후보였어. 네. 정민이가 태어나기 전에 말이야. 김태준은 내 조카야. 친동생 아들이지. 그럼 사촌이네요? 그래. 그래서 김태준을 믿었어. 가족이니까. 하지만 정민이가 태어나고 정민이가 뛰어나자 김태준 입장에선 자리를 빼앗긴 거지. 그래서 복수한 거예요? 그런 셈이지. 정민이를 내쫓으면 자기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비겁해요. 그래. 정말 비겁해. 차가 병원에 도착했다. 산정병원. 5층짜리 작은 병원이었다. 할아버지와 나는 차에서 내렸다. 몇 호실이니? 305호요.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었다. 305호 앞에 섰다. 문을 열었다. 아빠. 아빠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할인아, 너 왜 여기? 아빠가 나를 봤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할아버지를 봤다.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무릎을 꿇었다. 정민아,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잘못했어. 내 말을 안 들었어. 김태준 말만 믿고 너를 배신자로 만들었어.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증거 찾았어. 이체표 위조된 거. 내가 한 게 아니었어. 김태준이 조작한 거였어. 할아버지가 봉투를 꺼냈다. 아빠에게 보여줬다. 아빠는 이체표를 봤다. 손이 떨렸다. 이게, 미안해, 정민아. 8년 동안 억울했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빠는 울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다. 할아버지도 울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알아. 이제 알아. 미안해. 나도 울었다.
참을 수 없었다. 8년 동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나를 키우면서 억울함을 삼키면서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왔다. 환자분 상태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밀 검사 결과 나왔는데 치료만 잘 받으시면 회복 가능합니다. 정말요? 아빠가 물었다. 네. 걱정 마세요. 입원 기간은 1달 정도 예상됩니다. 병원비는 유일그룹에서 전액 부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거야. 내 치료비는 내가 낸다. 아버지, 그리고 퇴원하면 집으로 와. 할인이랑 같이. 집이요? 응, 우리 집. 내 방 그대로 있어. 할인이 방도 만들어뒀어. 아빠가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가 미안하지. 할아버지는 나를 봤다. 할인아, 내 덕분이야. 고마워. 아니에요. 전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영영 진실 못 찾았을 거야. 의사가 나가고 우리 셋만 남았다.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말을 이었다. 정민아, 김태준 얘기 들려줄까? 네. 김태준은 내가 20살 때부터 키운 애야. 동생이 일찍 죽어서 조카를 내가 맡았거든. 대학도 보내주고 회사도 입사시켰지. 알아요. 그래서 믿었던 거잖아요. 그래. 하지만 김태준은 욕심이 많았어. 회사를 자기 거로 만들고 싶어 했어. 그래서 너를 제거하려고 한 거지. 어떻게 조작한 거예요? 내 명의로 비밀 계좌를 만들었어. 서명도 위조하고 도장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회사 돈 3억을 그 계좌로 이체했지.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김태준 계좌로. 여러 단계 거쳐서 아빠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저한테 왜 안 믿어주셨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해. 증거가 너무 명확해 보였어. 이체표에 내 서명이 있고 내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게다가 김태준이 계속 확인했다고 말해서 난 의심 안 했어. 아버지도 속은 거네요. 그래. 나도 속았어. 가족을 믿다가 가족을 잃었지. 할아버지가 아빠 손을 잡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이제 김태준 감옥 갈 거고 넌 회사로 돌아올 거야. 회사요? 그래. 내 자리 그대로 있어. 상무 자리. 아니, 이제 부회장으로 올려줄게. 하지만은 무슨, 넌 내 아들이야. 후계자야. 당연히 회사 돌아와야지. 아빠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웃었다. 처음으로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우리 가족 다시 모였네. 할인아도 있고. 네. 나는 할아버지와 아빠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다. 1달 뒤 아빠는 퇴원했다. 우리는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했다.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 집. 하지만 이번엔 영원히 머물 곳이었다. 할인아, 내 방이야.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넓은 방이 나타났다. 핑크색 벽지, 큰 침대, 책상, 책장. 꿈 같았다. 정말 제 방이에요? 그럼. 할아버지가 직접 꾸몄어. 고마워요,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할아버지도 나를 꼭 안았다. 할인아, 이제 행복하게 살자. 네. 아빠도 회사로 복귀했다. 부회장으로. 직원들은 모두 환영했다. 8년 전 진실이 밝혀지면서 아빠는 억울한 사람에서 영웅이 됐다. 김태주는 재판을 받았다. 횡령, 위조,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모든 재산도 몰수됐다. 당연한 결과야.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거야. 맞아요. 우리는 저녁을 같이 먹었다.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나.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다.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반찬을 덜어줬다. 많이 먹어. 살 좀 쪄야 돼. 네, 아버지. 할인이도 많이 먹어. 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로 갔다.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다. 따뜻했다. 할아버지. 응? 시계 비밀번호 왜 그 숫자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기억하려고. 뭐요? 내 실수를. 2월 21일 22살 아들을 내쫓은 날. 그날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비밀번호로 만든 거야. 후회되세요? 당연하지. 평생 후회할 거야. 할아버지가 아빠를 봤다. 하지만 이제 용서받았으니 조금은 편해졌어. 아빠가 웃었다. 저도요, 아버지. 이제 편해요. 나는 두 사람을 봤다. 할아버지와 아빠. 8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함께였다. 그리고 나도 함께였다. 할아버지, 아빠. 응?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영원히. 할아버지와 아빠가 나를 봤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그래, 할인아.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춥지 않았다. 집이 따뜻했고 가족이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다.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사과했고 아빠는 용서했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았다.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다. 영원히.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별 모양 조명이 반짝였다. 고마워, 시계. 중얼거렸다. 시계가 기억한 그 숫자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다. 눈을 감았다. 내일은 학교에 가야 했다. 새 학교. 할아버지 집 근처 학교로 전학했다.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평범하게 살 거였다. 하지만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아빠가 건강한 것, 할아버지가 웃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였다. 잘 자, 할인아. 문 밖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잘 자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꿈을 꾸기 시작했다. 행복한 꿈이었다. 5년 후. 할인아, 학교 늦겠다. 네, 지금 가요. 나는 16이 됐다. 고등학생이 됐다. 키도 크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다. 아빠는 유일그룹 회장이 됐다. 할아버지가 은퇴하면서 회장 자리를 물려준 거였다. 아빠는 회사를 더 크게 키웠다. 정직하게, 바르게. 할아버지는 집에서 편하게 지냈다. 가끔 회사에 나가서 아빠를 도와줬다. 그리고 나와 시간을 보냈다. 체스도 두고 책도 읽고 산책도 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을 나섰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님이 문을 열어줬다. 아가씨, 타세요. 감사합니다. 차에 탔다. 학교로 향했다. 창밖을 봤다. 서울거리가 흘러갔다. 5년 전 그날이 생각났다. 폭설 치던 새벽. 독촉장을 숨기고 회장실로 침입하고 시계 비밀번호를 푼 그날. 그날 내가 한 선택이 모든 걸 바꿨다. 아빠를 구했고 할아버지와 화해시켰고 가족을 되찾았다. 가장 후회한 날의 숫자. 할아버지의 말이 기억났다. 후회를 기억하는 것. 그게 다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줬다. 나도 그렇게 살 거였다. 실수를 기억하고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차가 학교에 도착했다.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로 들어갔다.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다. 하리나, 응, 달려갔다. 웃으며 행복했다. 진짜 행복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였다. 시계가 기억한 것처럼